서연아, 빨리 뛰어. 20년 전 여름 충북 단양 구담 계곡에서 세 여대생이 사라졌습니다. 박민주, 한서연, 정수빈. 환경 다큐를 찍던 24살 청춘들이었어요. 텐트는 그대로였고 신발도 남아 있었습니다. 차 키까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건너편에 야영했던 남자 4명을 추적했지만 그들은 기록도 남기지 않았어요. 폭우가 모든 증거를 씻어내렸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어요. 12년이 지난 어느 날 계곡 하류에서 낡은 보이스 레코더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엔 그날 밤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비명소리와 함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2005년 7월 15일 금요일 서울 신촌. 낡은 봉고차 뒷좌석에 카메라 가방과 텐트가 실렸습니다. 박민주가 운전대를 잡았고 조수석엔 한서연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뒷좌석의 정수빈은 노트에 일정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단양 구담 계곡 예상 도착 시간 오후 3시. 수빈이 말했습니다. 민주가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웃었어요. 우리 마지막 촬영이네. 이번엔 제대로 찍어야 해. 푸른 기록해. 세 사람이 속한 환경 다큐 동아리였습니다. 전국의 자연을 기록하며 환경오염 실태를 취재하는 게 이들의 활동이었어요. 민주는 예술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고 서연은 심리학과 학생이지만 다큐 편집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수빈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도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단양은 깨끗하대. 석회암 지대라 물이 정말 맑다던데. 서연이 지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근데 언니, 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단양 쪽에 이상한 소문이 있더라. 민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문? 계곡 근처에 밤마다 트럭이 드나든대. 주민들도 뭔지 모른다고. 수빈이 끼어들었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 아닐까? 요즘 산골에 몰래 버리는 업체들 많잖아. 민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럼 촬영감인데? 우리 원래 환경 문제 찾으러 가는 거잖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들키면 가만 안 둬. 괜찮아. 우리 사진만 찍으면 돼. 누가 알겠어. 민주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차는 경부 고속도로를 벗어나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론 초록빛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2시간을 달려 단양에 도착했습니다. 구담 계곡 입구의 작은 매점에서 얼음과 생수를 샀어요.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거기서 자려고? 네, 텐트 가져왔어요. 요즘 그 위쪽엔 사람 별로 없는데. 조심해. 할머니의 말투가 묘했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왜요? 위험한가요? 아니, 그냥 밤엔 어두우니까. 할머니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세 사람은 짐을 챙겨 계곡으로 올라갔어요. 오후 3시 구담 계곡 상류. 물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흘렀고 나무 그늘이 시원했어요. 민주가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삼각대를 세웠고 수빈은 텐트를 칠 자리를 찾았어요. 여기 평평해. 이쪽으로 치자. 계곡 옆 넓은 터였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세 사람은 텐트를 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갈 무렵 민주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말했습니다. 진짜 깨끗하다. 이런 곳이 오염되면 안 되는데. 서연이 카메라로 풍경을 찍었습니다. 수빈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오늘 일기. 2005년 7월 15일. 단양 구담 계곡 도착.
물이 정말 맑고 공기가 좋다. 민주 언니는 벌써 사진 100장은 찍은 것 같고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오후 5시 건너편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계곡 반대편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옷차림이 특이했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에 군화를 신고 있었고 움직임이 절도 있었어요. 서연이 그들을 보며 민주의 팔을 쳤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봐. 응? 캠핑 온 거 아니야? 옷차림 좀 이상하지 않아? 남자들은 빠르게 텐트를 쳤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텐트는 커다랗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캠핑용이라기보단 군용에 가까워 보였어요. 수빈이 속삭였습니다. 군인들인가? 복무 중에 캠핑을 와? 말이 안 되는데. 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뭔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남자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이쪽을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고 남자는 천천히 웃었어요.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쳐다봐? 신경 쓰지 마. 그냥 인사하는 거겠지.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쥐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엔 어둠이 내려앉았고 벌레 소리가 커졌어요. 세 사람은 텐트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건너편에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무뚝뚝한 대화였습니다. 수빈이 일기를 마저 적었습니다. 건너편에 남자 4명이 왔다. 뭔가 이상하다. 우리 쪽을 보고 웃는다. 그녀는 펜을 놓고 텐트 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건너편 텐트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서연이 지퍼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자. 내일 아침 일찍 촬영하고 내려가는 거야.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밤은 깊어갔고 계곡의 물소리만이 어둠을 채웠습니다. 7월 16일 토요일 새벽 6시 서연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텐트 천장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밖에선 새소리와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퍼를 내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계곡은 고요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물 위에 떠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건너편 텐트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분 탓이었나? 그녀는 세면도구를 들고 계곡으로 내려갔어요.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너무 맑아서 바닥의 돌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서연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달고 시원했어요. 민주가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너무 조용해서. 건너편은? 아직 자는 것 같아. 민주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쳤고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였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풍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7시가 넘어 수빈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빵과 우유 그리고 사과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주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상류 쪽 가볼까? 거기가 더 깨끗하대. 좋아. 사진 많이 찍어야지. 세 사람은 카메라와 노트를 챙겼습니다. 계곡을 따라 위쪽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물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분쯤 걸었을 때 작은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높이는 3m쯤 됐고 물이 힘차게 떨어졌어요.
폭포 아래 웅덩이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민주가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서연은 폭포 앞에 서서 포즈를 취했어요. 수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졸업사진으로 써야겠다. 세 사람은 번갈아 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계곡에 울렸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다시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건너편 텐트 앞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살피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나타나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무표정했습니다. 민주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 오셨어요? 네. 학교 과제로 자연 촬영하러 왔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민주가 들고 있는 카메라에 머물렀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디 학교세요? 서울이요. 멀리서 왔네요. 여기 좋죠? 네, 물이 정말 맑아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자기 텐트로 걸어갔어요. 세 사람은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왜 학교를 물어봐? 그냥 대화한 거겠지. 근데 저 사람 카메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민주도 느꼈습니다. 남자의 시선엔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은 거 혹시 문제될까? 뭐가 문제야? 우리 자연만 찍었는데. 그래도 조심하자. 오늘 안에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졌어요. 세 사람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혔어요. 민주가 방수 카메라로 수중 촬영을 했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깨끗해. 이거 좋은 자료 될 거야. 서연이 물속돌을 주워봤습니다. 석회암이었어요.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이런 돌들이 물을 정화한대. 자연 필터지. 수빈이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SUV가 움직였습니다. 남자 2명이 차에 탔고 차는 천천히 계곡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민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지? 드라이브 아닐까? 차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텐트 옆엔 남자 2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텐트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세 사람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과일이었어요. 식사 후 민주가 주변을 더 촬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위쪽에 뭐가 있는지 보고 올게. 혼자 가지 마. 같이 가. 세 사람은 함께 계곡 상류로 향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흙이 파헤쳐진 자리였습니다. 넓이는 사방 10m쯤 됐고 흙이 새로 덮인 듯 보였어요. 주변엔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민주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공사한 건가? 서연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 뒤에 파란색 드럼통이 하나 보였어요. 녹슬었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저거 봐. 폐기물 아냐? 수빈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주가 말렸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사진만 찍고 가자. 민주는 현장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습니다. 파헤쳐진 흙, 타이어, 자국, 드럼통까지.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증거 확보하고 내려가서 알아보자. 세 사람은 서둘러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건너편 남자들은 여전히 텐트 앞에 있었어요. 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민주가 카메라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찍은 거 정리해야겠다. 이거 진짜 중요한 자료야. 서연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수빈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계곡 상류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보인다. 드럼통과 타이어 자국이 있었다. 민주 언니가 사진을 찍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쯤 SUV가 돌아왔어요.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4명의 남자가 모여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이쪽을 향했어요. 서연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 사람들 자꾸 우릴 보는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면 돼. 민주는 애써 침착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지퍼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나가는 게 좋겠어. 세 사람은 텐트 안에 머물렀습니다. 밖에선 벌레 소리와 물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해가 넘어갔습니다. 민주가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였어요. 텐트 안은 후끈했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어요. 남자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병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대화는 단편적으로만 들렸습니다. 그쪽은 확인했어? 내일 아침에 깨끗하게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세 사람은 불안했습니다. 서연이 라면을 먹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오늘 밤에 그냥 내려갈까? 밤에는 더 위험해. 길도 안 보이고. 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빈이 시계를 봤어요.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하자. 해 뜨기 전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정리했어요. 민주가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사진은 다 백업했어? 응. 노트북이랑 메모리 카드 둘 다. 서연이 답했습니다. 수빈은 보이스 레코더를 꺼냈어요. 이것도 켜둘까? 혹시 모르니까. 좋은 생각이야. 수빈은 레코더를 켜서 가방 옆에 놓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8시가 넘자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엔 별이 보였지만 주변은 칠흑 같았어요. 건너편 텐트에서 랜턴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갑자기 건너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무언가 화난 목소리였어요. 세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들려. 아니, 이게 말이 돼? 누가 본 거 아냐? 모르겠어. 내일 확인해봐.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험악해진 건 분명했어요. 민주가 손전등을 끄며 말했습니다. 불 끄고 있자. 세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9시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너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계곡물을 건너는 소리가 났습니다. 첨벙, 첨벙. 물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이 민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빈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텐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천막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그는 몇 초간 서 있다가 천천히 텐트 주위를 돌았습니다. 민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고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숨도 쉬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할 얘기가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물을 건너는 소리가 다시 들렸고 발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사진 찍은 거. 민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빈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 불러야 해. 하지만 휴대폰 화면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속이라 전파가 약했어요. 신호가 안 와. 차 있는 데까지 내려가야 해. 거기는 신호 있을 거야. 민주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지금은 안 돼. 저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거야. 그럼 어떡해? 새벽까지 기다려. 그때 빠져나가는 거야. 세 사람은 다시 앉았습니다. 밖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건너편 텐트에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주가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짐 챙기자. 새벽에 바로 나갈 수 있게. 세 사람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옷까지, 침낭. 모든 걸 가방에 넣었어요. 텐트만 남겨두고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11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가방을 베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차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SUV 엔진 소리였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텐트 천을 스쳤습니다. 차는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이 시간에? 저 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닐까? 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주가 시계를 봤어요. 차가 돌아오기 전에 내려가자. 지금이 기회야. 아니야. 2명은 저기 남아있어. 우리 움직이면 바로 알아챌 거야. 세 사람은 다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차가 돌아왔어요.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텐트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소리, 무언가 내리는 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대화. 다 처리했어? 응. 깨끗해. 내일 아침에 저 애들 확인해. 카메라 가져왔나 보던데. 다 회수해야 돼.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카메라를 꺼내 메모리 카드를 빼냈어요. 그리고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노트북은 가방 맨 밑에 넣었어요. 새벽 1시 건너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수빈이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우리를 노리고 있다. 내일 아침이 두렵다. 그녀는 펜을 놓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스 레코더가 여전히 켜져 있는 걸 확인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여러 명의 발소리였어요. 4명 모두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계곡을 건너 이쪽으로 왔어요. 텐트 앞에 4개의 그림자가 섰습니다. 누군가 지퍼를 잡아당겼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와.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주가 손전등을 켰어요. 불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사진 어디 있어? 무슨 사진이요? 오늘 위에서 찍은 거.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풍경만 찍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남자가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따라 들어왔어요. 그들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 카메라, 노트북, 휴대폰.
모든 전자기기가 빠져나갔어요.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조용히 해.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민주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밖으로 나와. 조용히. 세 사람은 끌려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계곡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남자가 손전등을 세 사람 얼굴에 비추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어? 네. 오늘 본 거 다 잊어. 알겠어요. 아무 말 안 할게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 순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7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구담계곡 관리소 직원 이경수가 순찰을 나왔습니다. 주말이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확인하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계곡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상류 쪽 야영터에 텐트 하나가 보였습니다. 파란색 텐트였어요. 입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경수가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텐트 안을 들여다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은 그대로였어요. 침낭, 옷까지, 신발까지. 이상한데. 경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계곡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텐트 밖에 놓인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여성용 운동화 3켤레, 가방 3개, 차키까지 있었어요. 새벽 산책 나갔나? 하지만 신발을 두고 나갈 리 없었습니다. 경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텐트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짐은 다 그대로예요. 근데 텐트가 찢어졌어요. 야생동물 아냐? 아닌 것 같은데요. 지퍼가 칼로 자른 것처럼 반듯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대기해. 내가 올라갈게. 경수는 텐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바닥에 발자국이 많았습니다. 남자 것으로 보이는 큰 발자국이었어요. 30분 후 관리소장 김태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텐트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 불러야겠어. 실종인가요? 모르겠어. 일단 신고하자. 오전 10시 단양경찰서 형사 서진우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42살의 베테랑 형사였어요. 그는 텐트 주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언제 발견했습니까? 8시쯤이요. 이 텐트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엔 못 봤거든요. 진우가 텐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낭 3개가 펼쳐져 있었어요. 가방 속엔 여성 옷가지가 있었습니다. 여자 셋인 것 같네요. 그는 가방을 더 뒤졌습니다. 학생증이 나왔어요. 서울 소재 대학교였습니다. 박민주, 한서현, 정수빈. 모두 20대 초반이었어요. 대학생들이네. 진우가 차키를 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어요. 하얀색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했어요. 차량 등록은 박민주 명의였습니다. 차 안을 살폈습니다. 조수석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뒷좌석엔 카메라 가방이 보였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나? 진우는 다시 텐트로 올라갔습니다. 더 자세히 살폈어요. 텐트 천이 찢어진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로 잘린 흔적이었어요.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진우가 집어들었어요. 작은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SD 카드였어요. 그는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증거물 확보. 주변을 더 수색했습니다. 계곡 건너편에 텐트 자국이 있었어요.
최근에 쳤다가 철거한 흔적이었습니다. 진우가 다가가 살폈어요. 바닥에 담배꽁초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소주병도 보였어요. 그는 장갑을 끼고 병을 집었습니다. 여기도 누가 야영했네. 타이어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큰 차량이었어요. SUV 정도로 보였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찍었어요. 정오가 넘었습니다. 경찰 인력이 더 투입됐어요. 수색견도 왔습니다. 계곡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상류에서 뭔가 발견됐습니다. 수색대원이 소리쳤어요. 여기요. 뭔가 있어요. 진우가 달려갔습니다. 계곡 옆 바위 틈에 손수건이 끼어 있었어요. 하얀 손수건이었는데 갈색 얼룩이 있었습니다. 혈흔인가요? 간이 테스트 해봐야 알겠어요. 진우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회수했습니다. 주변을 더 살폈어요. 10m쯤 떨어진 곳에 노트 한 권이 젖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정수빈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우리를 노리고 있다. 내일 아침이 두렵다.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증거봉투에 넣었어요. 이거 단순 실종이 아니야. 오후 4시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대요. 수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현장 보존해. 비닐 씌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어요. 계곡 물이 불어났습니다. 바닥에 발자국이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젠장.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는 1시간 넘게 퍼부었어요. 모든 흔적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오후 6시 비가 그쳤습니다. 현장은 진흙투성이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텐트 앞에 섰어요. 이 정도 비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어요. 지문, 발자국, 혈흔. 모든 게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겁니다. 저녁 7시 실종자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박민주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그녀는 딸의 텐트를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민주야. 진우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찾겠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 갔어요? 왜 신발도 안 신고 나갔어요? 지금 수색 중입니다. 주변 병원과 파출소에도 연락했어요. 한서연의 부모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건너편에 누가 있었다고요? 네. 남자 4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원 파악이 안 됩니다. CCTV는요? 이 근처엔 없습니다. 산속이라 정수빈의 아버지가 일기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진우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우리를 노리고 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사 중입니다. 밤 9시 진우는 회수한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계곡 풍경, 폭포, 3사람의 웃는 얼굴, 그리고 마지막 사진들. 파헤쳐진 땅, 타이어 자국, 녹슨 드럼통. 이게 뭐지? 진우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드럼통에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어요. 한성개발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불법 폐기물. 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성개발은 단양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였어요. 과거 환경 관련 과태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성개발 대표 신원조에 부탁합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새 여대생이 무언가를 목격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증거인멸.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모든 걸 지워버렸어요. 건너편에 있던 남자들의 흔적도 차량 정보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밤 11시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우는 텐트 앞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내린 게 비만이 아니었네.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새 여대생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그리고 비는 모든 단서를 씻어내렸습니다. 진우는 차에 올라타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어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단양경찰서 회의실에 수사팀이 모였습니다. 서진우 형사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박민주, 한서현, 정수빈. 모두 서울 소재 대학생입니다. 진우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환경 다큐 동아리 소속이었고 계곡을 촬영하러 왔어요. 마지막 목격 시간은 7월 16일 오후 6시경입니다. 용의자는요? 젊은 형사 이동훈이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너편에 야영한 남자 4명. 하지만 신원이 파악 안 됩니다. 어떻게 신원이 안 돼요? 무단 야영이었어요. 등록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비 때문에 지문이나 발자국도 다 지워졌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메모리 카드에서 뽑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단서입니다. 피해자들이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을 촬영했어요. 사진 속엔 파헤쳐진 땅과 드럼통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확대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한성개발이라는 업체 이름이 보입니다. 이 업체를 조사해야 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단양읍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늘 방문할 겁니다. 오전 11시 진우와 동훈이 한성개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 이창호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진우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불법 매립 현장 사진이었어요. 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르는 사진인데요. 드럼통에 회사 이름이 있던데요. 우리 드럼통은 공사장에서 쓰는 겁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죠. 최근에 구담 계곡 쪽에서 작업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로 도로 공사를 해요. 창호는 태연했습니다. 진우가 물었어요. 직원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장 있습니까? 아직은요. 그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 수 없었어요. 그는 명함을 꺼내 놓았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사무실을 나오며 동훈이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요. 알아. 하지만 증거가 없어.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2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팀장이 진우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성개발 과거 기록이야. 뭐가 나왔습니까? 2년 전에 환경 과태료 받았어. 산업 폐기물 불법 처리 혐의. 진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03년 단양군 일대에서 불법 매립이 적발됐었어요. 한성개발이 주도했고 당시 군청 건설과장 최상도가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최상도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작년에 퇴직했어. 지금은 서울 살아. 만나봐야겠어요. 조심해.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람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오후 4시 유가족들이 다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박민주의 어머니가 진우를 붙잡았어요. 우리 딸 찾았어요? 아직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이게 뭐예요? 사흘째인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서연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건너편 남자들은 찾았어요? 아직입니다. 신원 파악 중입니다. 그럼 CCTV는요? 차량 번호는요? 이 근처엔 CCTV가 없습니다. 차량 번호도 확보 못했고요. 그럼 뭘 찾은 거예요?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빈의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진우는 혼자 구담 계곡으로 돌아갔습니다. 텐트는 철거됐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그는 현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려고요. 계곡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불법 매립 현장까지 걸어갔어요. 폭우 때문에 땅이 더 파였습니다. 드럼통 일부가 드러나 있었어요. 진우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드럼통을 확인했어요. 안에서 검은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독했어요. 산업 폐기물이 많네. 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경청에 신고해야 했어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땅속에서 비닐이 보였어요. 검은 비닐이었습니다. 진우가 비닐을 조심스럽게 걷었습니다. 그 안에서 옷가지가 나왔어요. 작업복이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이건, 그는 즉시 감식반에 연락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였어요. 밤 9시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흔은 인간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DNA 데이터베이스엔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혈액형과도 달랐어요. 다른 사람 거네요. 동훈이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범인 중 한 명이 다쳤을 수도 있어. 그럼 병원 기록 확인해 볼까요? 좋아. 단양 인근 병원 다 조회해. 하지만 일주일치 병원 기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상 환자도 수상한 방문자도 없었어요. 7월 25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새 여대생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언론에서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단양 여대생 실종 미스터리. 환경운동가 대학생들, 계곡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경찰 무능론이 나왔습니다. 진우는 압박을 받았어요. 8월 2일, 2주일째. 한성개발을 재수사했습니다. 직원 명단을 확보했어요. 25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7월 16일엔 다들 집에 있었대요. 동훈이 보고했습니다. 진우가 물었어요. 확인했어? 가족들이 증언했어요. 가족 증언은 믿을 수 없어. 다시 조사해. 하지만 재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구담 계곡에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8월 15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식었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터졌고 사람들은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박민주의 어머니는 수척해졌습니다. 형사님, 제발 우리 딸 찾아주세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인력이 다른 사건에 투입됐어요. 진우만 혼자 사건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자료를 뒤적였어요. 분명 뭔가 있어.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너무 철저했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공소시효를 앞두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진우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결론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결.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새 여대생도 이 바람을 느끼고 있을까요?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은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2006년 7월 16일,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우는 구담 계곡에 홀로 서 있었어요. 손에 하얀 국화 새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 여대생이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계곡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더 이상 캠핑객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피했습니다. 불길한 곳이라고 여겼어요. 진우는 꽃을 물에 띄웠습니다. 새송이 국화가 천천히 떠내려갔어요. 찾지 못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이 사건을 생각했어요. 잠들 때도 깰 때도 밥 먹을 때도.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주의 어머니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새로운 단서 없어요? 아직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대화가 반복됐어요. 진우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07년 2년이 지났습니다. 한성개발은 문을 닫았어요. 대표 이창호는 사업 부진으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진우는 이창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단양을 떠난 뒤였어요.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도망친 거야. 진우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구속할 근거가 없었어요. 의혹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출신 최상도도 연락이 두절됐어요. 서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몇 달 전 이사 갔다고 했어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말도 없이 떠났어요. 모든 관련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진우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2008년 3년이 지났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했어요. 미제 사건 특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없었어요. 같은 내용만 반복됐습니다. 시청자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단양에서 수상한 남자들을 봤다는 제보, 계곡에서 비명을 들었다는 제보. 하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았어요. 진우는 모든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0년 5년이 지났습니다. 한서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어요. 딸을 찾지 못한 슬픔이 병을 키웠습니다.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진우를 붙잡았어요. 형사님, 남편이 딸 얼굴도 못 보고 갔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기는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5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2012년 7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빈의 어머니가 구담 계곡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새 여대생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영면하소서. 비석 앞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왔어요. 진우도 참석했습니다. 박민주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하나 봐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찾겠습니다. 형사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7년이에요. 7년.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목소리였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9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됐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사건이 그를 괴롭혔어요. 새 팀원들은 그 사건을 몰랐습니다. 진우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끔 자료실에 내려가 파일을 꺼내봤습니다. 색바랜 사진들, 누렇게 변한 서류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지만 진우에겐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201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다시 구담 계곡을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꽃을 놓았어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어. 포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기억도 흐려졌고 열정도 식었습니다. 계곡은 변했습니다. 야영장이 정비됐고 데크가 설치됐어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잊혀졌구나. 세상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새 여대생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영원히 20대 초반으로. 2016년 11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53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은퇴까지 5년 남았습니다.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아직도 그 사건 생각하세요? 응, 매일. 11년이나 됐는데요. 그래도 잊을 수가 없어. 후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놓아주셔야죠. 선배님 인생도 있잖아요. 알아. 하지만 유가족들은 어떻게? 유가족들도 이제 포기하셨을 거예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유가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그의 여름 박민주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주의 사진이 함께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딸을 찾지 못했어요. 진우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찾아드리지 못해서. 민주의 웃는 얼굴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젊은 얼굴이었어요. 2017년 봄, 진우는 오래된 사건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들의 서류를 재분류하는 작업이었어요. 54시 된 그에게도 여전히 할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련이 남았어요. 구담 계곡 사건. 그는 마지막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새 여대생의 웃는 얼굴, 찢어진 텐트, 젖은 일기장. 미안해. 끝까지 찾아주지 못해서. 진우는 파일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형사님, 단양군청 시설과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구담천 하류 정비 공사 중에 이상한 물건이 나왔어요. 진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물건인데요? 디지털 보이스 레코더요. 오래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요.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거 절대 만지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달렸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혹시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 키를 잡고 단양으로 향했어요. 1시간 거리를 30분 만에 달렸습니다. 구담천 하류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인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그거예요. 녹슨 보이스 레코더였습니다. 작고 낡았어요. 하지만 진우는 알아봤습니다. 이거야. 정수빈이 가지고 있던 레코더였어요. 12년 전 그날 밤 텐트 안에 있던 바로 그 레코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레코더를 집었어요. 배터리가 남아있을까?
그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12년이나 됐으니까요. 하지만 메모리 카드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레코더를 품에 안았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그는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2017년 7월 20일 단양경찰서 감식실. 서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감식 요원을 지켜봤습니다. 요원은 보이스 레코더를 조심스럽게 분해하고 있었어요. 메모리 카드가 무사하면 복원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2, 3일은 봐야죠. 물에 오래 잠겨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조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3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복원 성공했습니다. 진우는 즉시 감식실로 달려갔어요. 요원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음성 파일이 떠 있었어요. 총 녹음 시간은 40분입니다. 중간중간 손상된 부분이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네. 재생할게요. 요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잡음뿐이었습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그러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레코더 테스트. 오늘은 2005년 7월 16일. 단양 구담 계곡. 정수빈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뛰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 대화소리.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저기 폭포 예쁘다. 사진 찍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대화 내용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들 자꾸 쳐다봐. 신경 쓰지 마.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됐어요.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문 잠갔어? 응. 근데 짚어라 소용없을 것 같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자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자정쯤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어디 가는 거야? 몰라. 무서워. 그리고 새벽 2시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 지퍼 찢어지는 소리, 남자의 낮은 목소리, 나와.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여성들의 외침이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조용히 해. 물건 뒤지는 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밖으로 끌려나가는 소리. 나요. 도와주세요. 비명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산속이었으니까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밖에 소리였어요. 사진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저희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위에서 찍은 거 다 봤어. 정말 몰라요. 제발.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애들 데리고 가. 어디로요? 위에. 거기 묻어.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성들의 비명이 더 커졌습니다. 안 돼. 제발. 서연아. 빨리 뛰어.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도망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더 빨랐습니다. 잡아. 쿵,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비명이 끊겼다가 다시 들렸어요. 그걸 어디에 묻었는지 말해. 몰라요. 정말 몰라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바뀌었어요. 물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첨벙, 첨벙. 계곡물에 빠진 소리였어요. 건전해. 안 보여요. 손전등 비춰.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외침. 이거 누가 떨어뜨린 거야? 모르겠어요. 찾아.
빨리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물에 떠내려갔나? 아래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 없어. 이거 나중에 찾고 일단 저 애들부터 처리해.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발소리도 사라졌어요.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몇 분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희미하게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졌어요. 물소리에 묻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론 물소리만 계속됐어요. 40분간의 녹음이 끝났습니다. 감식실은 조용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녹음 복사해 주세요.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네. 진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12년 만에 들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웠어요. 도망치려 했고 살려달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잡아낸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서장, 수사과장, 형사들이 모였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모두가 침통한 표정이었어요. 음성 분석 들어갔습니다. 남자 목소리 4개가 확인됩니다. 신원 특정 가능해요? 어렵습니다. 특징적인 억양이나 단어가 없어요. 그럼 내용으로 추적하죠. 불법 매립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합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수사 시작합니다. 한성개발 직원 전원 소환하세요. 이미 흩어진 지 오래입니다. 찾아내세요. 끝까지. 회의가 끝났습니다. 진우는 자료를 챙겼어요. 12년 전 명단이었습니다. 한성개발 직원 25명. 그들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12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사갔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일주일간 추적했습니다. 겨우 15명을 찾았어요. 하나씩 소환했습니다. 2005년 7월 16일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가족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아니, 만들어진 알리바이였습니다. 진우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 목소리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봤습니다. 한 남자의 손이 떨리는 걸.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민수 씨, 잠깐 남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간 뒤 진우가 물었습니다. 뭘 알고 있죠? 모릅니다. 손이 떨리던데요? 추워서 그래요. 7월인데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다가갔어요. 지금 말하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나중엔 늦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정말 몰라요.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떨어요? 무서워서요. 이 사건이 무서워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소문 들었어요. 회사에서 누가 단양 계곡에서 일했다고.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죠? 모르겠어요. 이름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뒤로 그 사람 안 보였어요. 언제부터요? 2005년 7월 말쯤부터요. 진우는 명단을 펼쳤습니다. 이 중에 있어요? 민수가 명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요. 박철수? 이 사람 7월 말부터 안 나왔어요. 진우는 그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주소 아세요? 예전엔 단양읍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진우는 즉시 박철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주민등록도 말소됐습니다. 도망쳤어. 진우는 확신했습니다. 박철수가 범인 중 한 명이에요. 이제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2017년 8월 1일 서진우는 박철수의 과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했어요. 박철수는 2005년 8월에 단양을 떠났습니다. 주소지는 부산으로 옮겼고 2년 뒤 다시 대구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2010년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왜 말소됐지? 진우가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사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10년 3월이요. 어디서요? 대구 동부경찰서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즉시 대구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동부경찰서에 도착했어요. 2010년 3월 교통사고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성함이요? 박철수입니다. 담당 형사가 기록을 찾았습니다. 있네요.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 현장에서 사망. 시신 확인은요? 동거인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동거인 이름이 뭐죠? 김영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주소는 대구 수성구네요. 연락처도 있어요. 진우는 즉시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3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성이 나왔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박철수 씨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수는 죽었어요. 7년 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요. 여성은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시신 확인하셨죠? 네. 얼굴 봤어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가 심해서 못 봤어요. 경찰이 신원 확인됐다고 했어요. 어떻게 확인했대요?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몸에 있던 문신이 철수 거랑 같다고. 문신이요? 왼쪽 팔뚝에 용 문신 있었거든요. 진우는 메모했습니다. 혹시 박철수 씨가 단양에서 일했던 거 아세요? 알죠. 한성개발이라는 데서 일했어요. 2005년에요? 네. 근데 그해 여름에 갑자기 그만뒀어요. 왜요? 여성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서워했어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자세히는 안 말했어요. 근데 밤마다 악몽 꿨어요. 비명 지르고 일어났죠. 진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더 아는 거 없어요? 한 번은 술 먹고 울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나쁜 짓 했다고. 죄 없는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 했다고. 언제요? 2005년 9월쯤이요. 그 뒤로 단양 떠나자고 했어요. 진우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녹음을 틀었습니다. 남자들의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성이 귀 기울였습니다. 이거 철수 목소리 같은데요. 확실해요? 네. 이 낮은 목소리. 철수예요. 진우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죽었어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세요? 글쎄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 얘기는 들었는데. 누구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명은 경상도 사투리 썼다고 했어요. 또 한 명은 키가 엄청 크다고. 나이는요? 다 비슷했대요. 40 전후. 진우는 메모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락처 남기고 갈게요. 그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박철수가 범인 중 한 명인 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죽었습니다. 나머지 3명을 찾아야 했어요. 8월 10일 환경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담 계곡 불법 매립 조사 완료됐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산업 폐기물이 대량으로 묻혀 있었어요. 중금속, 화학물질. 심각한 수준입니다. 매립 시기는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추정됩니다. 발주처는요? 서류상으론 단양군청입니다. 당시 건설과장이 최상도였어요. 진우는 즉시 최상도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행방이 묘연했어요. 서울 집은 2년 전 팔렸고 현재 주소는 불명이었습니다. 다들 도망쳤어.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한성개발 대표 이창호도 찾았습니다. 그는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8월 20일 이창호가 단양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수척했고 안색이 나빴습니다. 진우가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창호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진우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성들의 비명, 남자들의 대화. 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죠? 2005년 7월 구담 계곡에서 녹음된 겁니다.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직원들이 그날 거기 있었어요.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박철수 아시죠? 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옛날 직원이었죠. 그 사람 목소리가 이 녹음에 나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진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회사가 불법 폐기물 매립했어요. 구담 계곡에. 증거 있어요? 드럼통에 회사 이름 있었어요. 환경청 조사도 끝났고요. 창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새 여대생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 범죄 현장을 촬영했어요. 그래서 당신 직원들이 죽인 겁니다. 아니에요. 창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뭘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저는 그냥 사진 회수하라고만 했어요.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한테요? 창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름 대세요. 안 그러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저는 빨리요. 창호가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조현우, 김태식, 박철수, 이 세 사람한테 지시했어요. 조현우하고 김태식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 끊긴 지 오래됐어요. 최상도는요? 그 사람도 관련됐죠?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매립 장소 알려줬어요. 대가로 돈 받고. 얼마나요? 2억이요. 4년 동안. 진우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증언을 확보했어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조현우와 김태식. 진우는 전국에 수배를 내렸어요. 얼굴 몽타주도 만들었습니다. 증인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일주일 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천에서 조현우로 보이는 사람 목격됐습니다. 진우는 즉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부평의 한 공장이었어요. 조현우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체포조가 투입됐습니다. 조현우는 저항했지만 제압됐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조현우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현우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차에 태워졌고 단양으로 이송됐어요. 조사실에서 진우가 물었습니다. 2005년 7월 16일 구담 계곡에 있었죠?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진우가 녹음을 틀었습니다. 조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당신 목소리 아닙니까? 조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다그쳤어요. 새 여대생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모르겠어요. 끝까지 부인할 겁니까? 조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부르고 싶습니다.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태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9월 5일 김태식도 체포됐습니다. 강원도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입을 맞췄습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했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우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녹음만으론 부족했어요. 신원 특정이 어려웠고 시신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망설였습니다. 증거가 약합니다. 녹음이 있잖아요. 음성 분석만으론 법정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직접 증거가 필요해요.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진우는 다시 구담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12년이 지났어요.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구담 계곡 상류. 서진우는 수색대와 함께 산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날 남자들이 위에 묻는다고 했어요. 그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2주일간 수색했습니다. 땅을 파고 바위 틈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여기 너무 넓어요. 어디를 파야 할지. 수색대원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무리였습니다. 12년이 지났어요. 증거는 사라졌고 범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상도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9월 30일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소 어렵겠습니다. 왜요? 증거 충분하잖아요. 녹음만으론 부족해요. 신원 특정이 명확하지 않고 범행 현장도 없습니다. 이창호 자백도 있어요. 그것도 약해요. 살인 지시가 아니라 사진 회수 지시였다고 주장하거든요. 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어요. 조현우와 김태식은 알리바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날 집에 있었다고. 가족 증언은 신빙성 없잖아요. 하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어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녹음이 증거예요. 음성 감정 결과가 애매해요. 60% 일치라고 나왔어요. 법정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10월 1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조현우와 김태식이 석방됐어요.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서며 웃었어요. 억울했습니다. 보상 청구할 겁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진우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유가족들이 경찰서로 몰려왔습니다. 한서연의 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이게 뭐예요? 범인 잡아놓고 왜 놔줘요? 죄송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가 부족해? 녹음도 있고 자백도 있는데? 정수빈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나라예요? 이게 법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창호는 약식 기소됐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 혐의만 인정됐어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살인은 무혐의였어요. 10월 30일 사건은 공식 종결됐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조현우와 김태식은 혐의 없음. 최상도는 행방불명으로 수배 계속. 박철수는 사망. 진우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끝이야? 동료 형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으로 부족하잖아.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래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미안해. 그는 새 여대생에게 사과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어요. 11월 5일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단양 여대생 실종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12년 만에 재수사했지만 결국 미제로. 유가족들, 검찰 규탄 기자회견.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경찰 무능론이 다시 나왔어요. 검찰도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심은 식었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터졌고 사람들은 또 잊어갔습니다. 11월 20일 진우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예퇴직하겠습니다. 서장이 만류했어요. 이번 일 때문이야? 책임을 져야죠.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제 사건이었습니다. 진우는 30년간 앉았던 책상을 비웠습니다. 사진, 서류, 기념품, 모든 걸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구담 계곡 파일을 펼쳤습니다. 새 여대생의 사진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보관했어요. 언젠가 누군가 다시 열기를 바라며. 12월 1일 진우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었어요. 케이크와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웃을 수 없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인사를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인 채로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혼자 구담 계곡을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섰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어. 하지만 난 너희를 잊지 않을게.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차가운 눈이 그를 덮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돌아서서 걸어 내려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조현우와 김태식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조현우는 다시 공장에서 일했어요. 김태식은 강원도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면 악몽을 꿨습니다. 여성들의 비명이 들렸어요. 계곡물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조현우는 술을 마셨습니다.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은 산속에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어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최상도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국내엔 없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해외로 도피했을 겁니다. 이창호는 병을 얻었습니다. 위암이었어요. 수술을 받았지만 전이 됐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는 병상에서 후회했습니다.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2018년 봄 유가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현우, 김태식, 이창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하지만 형사처벌도 안 된 상황에서 민사승소는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기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억울해요. 한서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송은 진행됐어요. 1년 넘게 끌었습니다. 증인신문, 증거 제출, 변론. 모든 과정이 고통이었어요. 2019년 여름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패소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이었어요.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무너졌습니다. 정수빈의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한서연의 어머니는 법원 앞에서 규탄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2019년 가을, 진우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창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위암으로 68세였습니다. 진우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론 인과응보라고 생각했고 한편으론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2020년 15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생존에 급급했습니다. 구담 계곡 사건은 완전히 잊혔어요. 비석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눈과 비를 맞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진우만 가끔 찾아왔습니다. 꽃을 놓고 묵념했어요.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정의는 멈췄지만 기억은 흐른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계곡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속 어딘가에 진실이 잠들어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걸, 비록 자신의 생전엔 아닐지라도. 2025년 7월 16일, 20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우는 구담 계곡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62살이 된 그는 백발이 많아졌어요.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날만큼은 반드시 이곳을 찾았어요. 오전 10시 계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손에 하얀 국화 새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었어요. 계곡은 변했습니다. 데크가 더 넓어졌고 편의시설이 생겼어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진우는 상류로 걸어갔습니다. 비석이 있는 곳까지 20분쯤 걸렸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비석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끼가 끼었고 글자가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새 이름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민주, 한서현, 정수빈. 진우는 꽃을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묵념했어요. 20년이 됐어. 너희는 여전히 20대지만 나는 이렇게 늙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끝까지 정의를 세워주지 못했어.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젊었던 새 여대생, 찢어진 텐트, 빗속의 현장.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서연의 어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0 중반이 된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형사님, 어머님 오셨어요. 두 사람은 비석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꽃을 놓았어요. 매년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 의무예요. 의무는 아니죠. 벌써 20년인데.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서연이 지금 43이 되었을 거예요. 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겠죠.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서연이 얼굴도 못 보고 갔어요. 민주 어머니도 수빈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네요. 저도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진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정수빈의 어머니도 도착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딸이 밀어주고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셨으면 됐죠. 세 사람은 비석 앞에 모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각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빈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범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진우가 답했습니다. 조현우는 작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요? 네.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끼었다고 해요. 인과응보네요. 김태식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강원도 산속에서 잡을 수는 없나요? 증거가 없어서.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력했어요. 최상도는요?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아마 해외에 있을 겁니다. 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어요. 범인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추모제가 시작됐습니다. 환경운동 단체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새 여대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명쯤 됐어요. 한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박민주, 한서현, 정수빈. 이 세 분은 환경을 지키다가 희생됐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1분간의 침묵이었어요. 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서 서연의 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추모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혼자 계곡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맑게 흘렀어요. 20년 전처럼. 정의는 멈췄지만 기억은 흐른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어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일어났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비석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습니다. 새 이름이 저녁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내년에 또 올게. 그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 내려갔어요. 계곡 입구에서 젊은 여성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였어요.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진우는 그들을 봤습니다. 20년 전 새 여대생이 떠올랐어요. 같은 나이, 같은 웃음. 조심해서 다녀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계곡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환경범죄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진우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목격자 보호 제도도 신설됩니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나서.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새 여대생의 희생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어요. 밤 9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서재로 갔어요. 책장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구담계곡 사건 자료였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새 여대생의 사진이 나왔어요.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너희가 찍었던 사진들은 증거로 남았어. 환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쓰였지. 그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보이스 레코더 녹음 기록이 있었어요. 너희 목소리도 남았어. 법정에서 재생됐지. 비록 유죄 판결은 못 받았지만. 진우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다시 책장에 꽂았어요. 잘 자. 내년에 또 올게. 그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진 속 새 여대생이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2025년 7월 17일 새벽, 진우는 꿈을 꿨습니다. 계곡이었어요.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새 여대생이 있었어요.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민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는 다가갔어요.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사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 20년 동안. 새 여대생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진우는 깼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함이었어요. 그래, 너희는 편안하구나.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진우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는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구담 계곡 사건 회고로 진우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의 기록이었어요. 진실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법정에서 정의를 세우진 못했지만 역사에 진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진실을 지킬 수 있다. 진우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계곡의 물은 오늘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 여대생의 영혼은 평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며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유가족들이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한 정의는 늦었지만 기억은 영원합니다.